안녕하십니까. 아르바이트 준비 연구소장으로 있는 안종덕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햇삽에 관련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햇삽은 식품안전관리 인증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해주는 제도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 식품회사나 건강기능식품회사에서 그 햇삽이나 GMP를 인증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증 마크를 찍어서 제품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햇삽을 받은 업체는 좀 신뢰가 가겠죠. 식품의 원재료부터 있고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하까지 모든 과정들을 햇삽 기준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신뢰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햇삽의 이해와 역사를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햇삽의 의무 적용 품목과 7원칙 시비 절차. 우리나라에서 햇삽이 처음에 의무 적용 품목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8개 품목 점차적으로 가고요. 올해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액상차가 의무적용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강품이나 나머지 조미식품 이런 쪽들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2024년까지 모든 것들이 인정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반 식품에서는 햇삽을 받든가 아니면 햇삽이 시설되어 있는 공장에서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위생관리라는 것은 회사 공장 내에서 제품을 만들 때 종업원이 그 위생 상태,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 때의 위생 관리 이런 것과 햇삽 관리, 일반 식품과 햇삽을 적용했을 때의 그 비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원재료가 들어오면 입고 보관을 해야 되겠죠. 입고 보관을 하려면 입고할 때 그 제품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성적서라든가 원재료에 대한 그 실험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그게 합격이 되면 보관 창고에 원재료 창고에 합격된 것을 보관해야 되겠죠. 보관한 상태에서 생산 계획에 의해서 제조 기록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그 원료가 생산에 투입이 돼서 가공하는 방법, 그 방법 가공할 때의 절차들, 그 다음에 가공 시에 방충 방서, 벌레나 쥐나 포비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도 포획하고 관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지하수가 될 경우 아니면 수돗물이 될 경우 정제수가 될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서 받는 주기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보면 위험성 평가라든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나서 위험성 평가하고 나서 CCP를 결정하고 CCP 결정하고 나서 한계 기준을 설정하고 그 한계 기준 설정에 따라 제품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다 끝나고 나면 작업 후 세척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햇삽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햇삽의 이해와 역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햇삽은 정부가 인정하는 여기 보면 두 번째 나오죠. 정부가 인정하는 어, 정부가 인정하는 과학적이고 가장 안전한 식품 안전 관리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햇삽은. 그래서 햇삽의 기본적으로 햇삽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렇게 돼 있죠. 햇삽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유해 요소를 분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 요소의 혼입이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그 햇삽 자체는 유해 요소 분석, 햇삽은 유해 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 이렇게 됩니다. 영문약자로 햇섭 또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HA는 유해 요소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CCP는 중요 관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해 요소 분석은 말 그대로 뭐냐? 원료와 공정이 있어요. 공정이라는 얘기 먼저 들어올 때의 원료.
그 다음에 생산할 때의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병원성 미생물들이 있겠죠.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미생물이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 요소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세균, 대장균, 한 8가지 종류의 대장균, 7에서 8가지 종류의 대장균들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에는 중금속 이런 것들이 발생됐느냐 안 했느냐. 물리적 유해 요소는 나사나 못이나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유해 요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유해 요소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분석을 할 때 그게 제품에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예방하거나 또는 제거 또는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한계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 이것을 CCP, 중요 관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햇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가 들어와서 제조, 가공, 제품,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적 예방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다? 햇삽이라고 합니다. 햇삽. 좀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원료가 들어와서 생산 판매까지 갔을 때에 실제적으로 대장균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 대장균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해서 교차 오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사실은 햇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해 요소라 했죠. 유해 요소가 뭐냐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말하면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발생 것들을 인체 유해가 발생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중요 관리점. 그래서 한계 기준을 철저히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햇삽 이역서의 그림을 보면 생물학적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게 있겠죠. 화학적 유해에서는 농약, 세척제, 곰팡이 독소 이런 것들을 화학적 요소라 하고 물리적 요소는 돌, 유리, 조각, 쇠조각 이걸 물리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BCP라고 합니다. BCP. 그러면 사실은 이대로 한다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햇삽 마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에 햇삽 마크가 붙어서 나가겠죠. 그래서 햇삽은 사실은 어찌 보면 식품의 원료 및 제조 공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있는 유해 요소를 잔존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하면 차단시켜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위생적이고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유해 방지를 위해서 사전 예방 안전 식품 안전 관리 체계다.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1960년도에서 미주 항공 나사와 필리버리 회사가 공동 연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5년대 국내 햇삽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햇삽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실제 2006년에는 어묵류 등 6개 품목 햇삽 의무 적용을 실시를 했고요. 2008년에는 김치류 중 배추김치를 의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소규모 햇삽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소규모 햇삽 기준. 그래서 직원이 50명 이하, 50명 이하나 또는 매출액이 20억 이상, 매출액이 직원이 5억원 미만, 종업원이가 20일 미만 이런 업체는 소규모 햇삽이고요. 21명이 넘어가고 5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일반 햇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 햇삽 일반 햇삽은 관리 포인트에 관리해주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되겠죠. 일반 햇삽은. 그 다음에 2014년에 과자 캔디를 8개 품목을 의무적 햇삽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시켰을 대상은 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급식소, 그죠? 식품 적개고, 식품 소분업. 소분업은 실제 원재료 제품을 갖다가 나눠서 담아가지고 나가는 업체들, 급식소.
그 다음에 기타 식품 판매업체, 이런 업체들이 식품 적용이 가능한 식품의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햇삽은 이제 햇삽은 뭐라 해서 위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또는 햇삽 또는 식품은 축산물 관련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죠. 이렇게 공급하기 시스템이고 식품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06년 시행했을 때 2010년에 6개 품목을 의무 적용했습니다. 어묵류, 그죠? 어묵류, 수산식물, 냉동식품, 빙가류, 레토르트 식품, 비가요 식품 이런 것들은 무조건 햇삽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식품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2008년에 김치를 만드는 데는 무조건 의무 적용 식품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소규모로 해가지고 가정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것을 온라인상에 판다든가 공식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경우는 무조건 햇삽 의무적용이 되는 데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2014년에는 8개 의무적용 품목이 들어갔어요. 소세지라든가 빵, 떡 만드는 데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초콜릿, 과자, 특수용도, 국수, 탕면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떡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그 일반 저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적용을 안 하겠지만 나중엔 적용이 되겠죠. 또 2017년에는 식품 제조 강업체 전년도 매출 100억 이상인 업체는 무조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5개 햇사 의무 적용 품목이고 실개 품목과 팔개 품목에서는 작년까지 다 의무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액상차 이 식품 말고도 이제 액상차라 하면 스틱 제품, 파우치 제품, 건강 파우치 이런 제품들을 다 올해 작년에 2019년 있었지만 2020년 기준인데 2021년 올해 1년이 연기가 돼서 올해까지 액상차도 모든 음식품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햇삽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기업에서 햇삽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햇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 기준서가 있어야 돼. 햇삽 관리 기준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업체의 경우는 소규모 업체를 위한 햇삽 관리 기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영업자의 관리 기준에 따라 실제 현장 근무자가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그냥 의무적인 게 아니고 그 관리 기준서에 따라 7원칙 12 절차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요건 관리 기준이 있고 후행요건 관리 기준이 있는데 선행요건 관리 기준에서는 영업장 관리, 영업장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다음에 위생관리, 그 다음에 제조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회사 내에 있는 제조시 설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냉장, 냉동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또는 설비, 돌아가는 설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원재료를 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원재료 가져오고 나가는 운송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원재료가 들어왔을 때 검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완제품이 나가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빠꾸가 됐을 때, 빠꾸란 말이고 반품이 됐을 때 회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기준을 수립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 수립을 해놔야 되는데 햇삽 플랜, 즉 말하면 소규모 업체는 햇삽 관리 기준서 안에 이런 내용들이 절차대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 기준 중에 팀 구성, 뭐 지금 여기 나오는 팀 구성, 제품 설명서, 그 다음에 제조 공정도 및 작업자 평면도, 유해 분석, 그죠? CCP 결정, 관계 기준 결정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 정치 방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 및 기록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12절차라고 있는데 그 7원칙 12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7원칙 12절차. 준비 단계 5개 절차가 있고 햇삽 7원칙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대로 사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팀 구성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팀 구성 관련된 것들을 쭉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팀은 그 품질 관리팀과 제조 관리팀의 팀장,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원한 일반 관리팀, 그 다음에 공무를 설계하는 설비 관리팀, 이런 팀들이 들어가고요. 그 제품 설명서, 자, 그 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A라는 회사에서 그 제품을 만들려면, 그죠? 팀이 구성되고 제품을 만들려면 A라는 제품의 품명이 들어가야 되고, 제품의 원료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지 되겠죠. 제품의 원료가 액상차냐? 액상차면 원재료가 한약재가, 만약에 한약재가 인삼이 20%, 황기가 7%, 뭐 작약이 5%, 하수오가 몇 프로, 뭐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그거 제품 설명서가 설명이 들어가고 그 제품의 성상, 이건 어떤 거고, 제품에 나중에 만들었을 때의 이 제품은 몇 미리, 제품의 규격은 70mm다. 그러면 70mm 제품이다. 70mm 제품이고, 이거는 포장은 비닐 포장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음영은 일일 한 포를 먹는다. 그 다음에 뭐 유통기한은 2년이다. 뭐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제품 설명서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품 용도입니다. 이 제품을 어떤 제품 형태가 들어가냐, 사용하냐. 이 제품은 예를 들어서 뭐 10대에서 50대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제품 용도다. 그죠? 그 다음에 성상은 액상이다. 뭐 이런 용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 공정도가 들어갑니다. 제조 공정도라는 얘기는 원재료가 입고를 하면 세척을 하겠죠. 세척을 한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척을 한 것을 건조를 하든가, 아니면 세척한 걸 그대로 추출 탱크에 넣어서, 그거를 탱크에 넣어서 가열을 해서, 그죠? 온도를 뭐 95도에서 100도로 가열을 해서 그거를 8시간씩 추출을 하겠죠. 추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액상차를 넘겨서 파우치에다 담죠. 파우치에 담아서 포장하고, 그게 내포장하고 외포장하고, 그 다음에 검사까지 하는 모든 공정도의 흐름을 들어가야 되고요. 공정의 흐름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흐름까지.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하면 작업장의 평면도, 어떤 작업장에서 만드냐. 쉽게 말하면 원재료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재료가 들어오는 물동선이 있고 사람이 가는 인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료가 들어오면 작업자 평면에 들어와서 그게 전처리실 거쳐서 탱크까지 가는 그런 절차의 평면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 이동 동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간 이동 동선의 작업장 평면도, 그 다음에 방충에 대한 동선도, 이런 것들이 다 작업장 평면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이 현장에 일치가 돼 있는지, 현장을 직접 이거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과연 이게 유해 요소를 분석하는 거죠. 유해 요소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HA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요소는 아까 얘기한 BCP, 그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으로 유해 요소가 발생되는 것, 빈도가 가장 많고 위험 요소가 많고 결과가 높은 척도를 3점 척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유해 요소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했을 때 멸균, 쉽게 말하면 세균이 많이 나오는 거는 가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물질이 많이 나오면 금속 검출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분석한 것들이 나오면, 분석했던 게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CCP를 결정을 합니다. CCP를 결정을 해요. CCP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다음에 공부를 하겠지만, CCP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자, 멸균을 하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분을 측정하겠다. 또 다음에 금속 결출을 측정하겠다. 왜냐하면 그렇죠. BCP에서 위해 요소가 나오는 걸 끄집어내서 결정을 하면, 이 결정된 걸 가지고 한계 기준을 설정합니다. 리미트를 설정하죠. 자, 온도는 85도에서 100도인데 만약에 85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100도가 넘어가는 건 기계 문제가 있든지 그러겠죠. 그럼 온도가 85도, 예를 들어 85도에서 한 2시간을 하겠다. 그럼 그 기준 안에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고 나면 거의 제품에 대한 모든 유에서부터 CCP부터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제품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 쪽의 담당자는 계속 이 제품을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이 모니터링 얘기는 한계 기준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그 모니터링 벗어났다면 한계 기준 벗어났다면 개선 조치가 일어나야 되겠죠. 왜 벗어났을까? 거기에서 그 품질분 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합니다. 밸리데이션을 해서 이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한계 기준 넘어가면 이건 폐기 처분해야 된다든가 다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이것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거 자체를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문서화. 그래서 문서화까지 다 일어나면 7원칙 12 절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원칙 12 절차. 그래서 원칙 1은 위에서 분석부터 CCP 결정, 한계 기준 설정, 문서화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 조치 방법 3, 검증 절차 및 방법 3, 문서화 및 기록 유지. 이게 7원칙이고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1 절차서부터 7원칙까지 7원칙 12 절차까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관리 가치관은 그렇게 얘기를 됩니다. 그래서 뒷장을 잠깐 보면 이렇게 7원칙 12 절차에서 해사팀이 구성되고 제품 설명서 작성하고 사용 용도를 어떻게 사용 방법이 대상 소비자가 누구냐 공정 흐름도 제가 설명을 했죠. 현장을 확인해야 되죠. 평면도가 합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유해 요소 분석하고 중요 관리점 한계 기준 설정하고 모니터링 개선 조치 방법 검증 절차 수립 문서화 기록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차 7원칙 12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계별로 여기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햇삽 자체는 사실은 그러면 햇삽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햇삽은 우리나라 국내 2014년 가면 전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소비자의 신뢰도라든가 제품의 신뢰도 때문에 가야 되고 모든 제품, 식품에 관련된 것, 건강식품에 관련된 것들은 이런 햇삽을 받고 또는 GMP 시설에서 건기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GMP 시설. 그래서 실제 그 식품에서는 햇삽,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그 GMP,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는 CGMP, 제약회사는 KGMP 이렇게 식품안전처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하면은 식품은 좋은 우수 품질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식품안전처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번에는 팀 구성해서 하는 이렇게 12절차의 팀 구성하는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